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상임위가 나서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도 추진합니다.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략을 이 대표 방탄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달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 리스크로서 적극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걸 검토 중입니다. 과거를 반추해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꽤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첫날인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방통위에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놓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히 탄핵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보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하며 이걸로도 안 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전남 영광 지원 유세에서 2차 정권 심판이란 표현을 쓴 데 이어 발언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부산 지원 유세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라고 즉각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는 대통령이나 탄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표를 겨냥해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인의 고민과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와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리더십 한계를 지적받아온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의 만찬 회동은 어젯밤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찬에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김종혁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 대표가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에선 이번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해 어떤 의혹이 추가될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 대표는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을 조금 더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하자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7월 한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향후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전국 현안들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일정은 1박 2일 동안 이어지며 한 대표는 어제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배웅에는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문 씨가 사고를 내기 30분 전쯤 음식점에서 나와 비틀거리다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10분쯤 후부터 차를 몰기 시작하는 모습이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7시간 반 동안 차를 세워놓고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10분쯤 후 차를 몰고 갑니다. 앞서 다혜 씨는 저녁 6시 51분쯤 이곳에 주차한 뒤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소고기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는 7시간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문 씨는 식사와 음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약 170m를 이동하다 빨간 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멈칫합니다. 그러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문 씨는 이곳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녹사평역 방향으로 가던 중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저희도 수사 중이고 해밀턴 호텔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혜 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입건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시작이 됩니다. 여야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번 국감을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방탄 국감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가 있고요. 또 상설 특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맞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은 이제 행정감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부 등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증인들이 많아요. 기관 증인이라는 건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국감의 경우에는 일반 증인들, 그러니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정쟁 국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 업무를 감사하는 형태의 국감 취지로 몰아가자. 네. 왜냐하면 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때 물론 통제를 받지만 실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절대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 권한남용이다 이런
그 남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마 국감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국감이 돼야 되는데 정쟁 국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생 국감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를 뭐 드러내겠다. 예. 정쟁을 국민의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예. 뭐 더 우려먹을 것도 없습니다. 전반기 내내 이재명 대표 방탄. 예. 그다음 민주당의 입법 뭐 폭주라. 입법 폭주 전반기 국회에서는 안 했나요? 그랬으면은 이 입법 폭주를 국민들이 지겹게 생각했으면 예. 하반기 때 당연히 국민의힘한테 170석 이상을 줬겠죠. 고작 108석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그만 입법 폭주 되뇌이고 정쟁 되뇌이고 예. 무슨 이재명 대표 방탄 그만 울고 먹고 좀 민생의 집권 여당으로서 예.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끝장 국감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 대통령께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방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이 또한 이걸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예. 물론 국정감사라는 게 예산의 낭비와 행정부의 직무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본연의 임무이긴 하나 네. 현안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는 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거의 비리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너무 상식적이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증인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뭐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이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으로 좀 거론이 되는 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안 나오면 동행 명령권 발동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너무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행명령권이라는 것이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이게 입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요.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행명령권을 왜 굳이 발휘하느냐? 예. 저것은 이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대부분 보면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거의 사법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오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불출석 사유서를 내요. 네네. 그렇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가 불출석한 이유가 정당하게 되면 네네. 사실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 이거는 이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 이씨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위한 어찌 보면 국회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조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권이 없음에도 처벌을 위해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거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짧게 네. 여쭤볼게요. 상설 특검도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검토하고 법건이 있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뭐 거부권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는 계속 행사할 뭐 작정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온당한가? 네. 앞서 얘기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요. 이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을 잘 다스리라, 잘 운영하라 이러고 준 것이지 본인과 본인 배우자,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설특검 자체도 지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수사를 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터는 것이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재발의해서 예. 한 번 더 여야가 합의를 한 안으로 대통령께 이거는 털고 가자. 한 번 더.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상설특검 추진도 한번 검토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추진도 동시에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격돌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선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첫 번째 주말을 맞아서 여야 유세 총력전에 나섰죠. 인천 강화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또 한동훈 대표의 반응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선거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놓고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지지층 쪽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탄핵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또한 대의민주주의로 인한 선출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뿐이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라는 직책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탄핵을 공공연히 저렇게 야당 대표가 운운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야당 대표로서 거대 의석수를 관할하고 있는 당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거의 정지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에 명백히 탄핵 사유를 먼저 얘기하시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을 계속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판에 가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뭐 징치를 해서도 안 되게 되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다는 게 과연 제도권 내 정당의 대표께서 하실 말씀인가. 예를 들면 심판해달라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 용어죠. 근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권력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분명한 것을 먼저 적시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선거운동 저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탄핵을 얘기한 게 왜 탄핵을 했는지를 먼저 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뜻은 저 발언들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탄핵 당할 일을 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있으면 조용하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법에 명시된 게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이 선출직 말하자면은 권력자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국민이 선택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지요. 그런 얘기를 그냥 선거 기간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걸 무슨 정치 노름이라고 하는지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참 답답한 게 본인들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끼리 국정은 돌보지 않고 서로 간에 갈등이나 초래하면서 거의 신선 노름하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말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 국가기관이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실 봐서 들어오시지만 거기에 지휘부에 있는 분들은 또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국회 선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요. 근데 대의민주주의에서 구성이 된 검찰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본인은 그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대의민주주의의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시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대의민주주의 원리하고 어떻게 또 등치시키시나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자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왕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겁니다. 아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전제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탄핵당할 사유가 생기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적용돼야만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 근데 무슨 예전에 로마 그리스 시대 도편 추방법도 아니고 그냥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추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돼요?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말로 탄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군수 선거와 이제 선거가 이제 앞다 10월 16일이죠. 여기에서 여야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서서 그만큼 여야에서 이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이 문다혜 씨의 만취 운전사고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당시 다혜 씨는요.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취 상태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 위반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오늘 이제 경찰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일단 변호사님이니까 저런 상태면은 일단 처벌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0.14 만취라고 그러는 거 상당히 높은 거죠. 예. 0.08이 그 정지 수준이니까. 예. 근데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과태료 부과 사항까지 있어요. 범칙금부가 대상도 있는 것 같고. 네.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저건 이제 범칙금부가 대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처벌이 저 부분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이제 다혜씨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이 만약에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공박하려면 본인이 준법 정신을 좀 더 보여줬어야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하고 다른 사안이지만 네네. 대중이 볼 때 또는 검찰이 볼 때 또 국민의 심이 볼 때 심지어 민주당이 볼 때도 예. 저 부분은 아니 본인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는 마당에 저런 또 법규 위반,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8년도인가요? 예.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하고 물론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네네네.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렇겠죠. 그 말씀도 지금 소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별개로 이 사건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문다혜 씨가 이 운전한 차량은요. 문 전 대통령이 201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직접 인수를 한 겁니다. 지난 4월에 다혜 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데 이게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압류 처분이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좀 사실관계로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네. 압류 처분이면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차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운전한 사람 잘못이죠. 예, 뭐 그럼요. 차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좀 뭐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문다혜 씨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라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 부분이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셔야만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예외와 어떤 특혜 이런 성역 없이 단호하게 처벌되는 모습들이 문재인 전 정부의 예. 어떤 추구했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이와 더불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를 하더라도 예. 잘못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예.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언급이 없고요. 유감 표명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여당은 음주운전 사고의 살인 행위라는 이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소환을 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이 상황을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직접 일단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는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된다. 글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 관해서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또 친문계 지지자들은 이 검찰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옹호하는 사실 입장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는 누가 사실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죠, 갈등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예. 당내 특위도 만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 현재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실제 앞으로는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런 것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게 이제 균열의 어떤 단초로 보여준 꼴이 되는 것이 저 문다혜 씨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네. 사실은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께서 서영조 대변인 말씀처럼 네. 유감 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계 가족이 그렇게 했으면 유감이다라는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한동훈 대표 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한 윤 대통령의 배웅에 부산 선거 지원 일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어요.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력 규합의 목적이 뭔지가 문제죠. 근데 이제 세력 규합이라는 것은 당 대표로서 네. 당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세력 규합에 하면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그 경위,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당 대표로서 뭐 당내 개파 활동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직 왜냐하면 이릅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오고 간 얘기들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하자, 네네. 잘 한번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탈표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말씀들이 오갔거든요. 그렇던데요. 그런데 이제 이탈표가 4명으로 보지만 사실 이제 2명이고 찬성한 사람 2명이기 때문에 21대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9월 25일 날 있었던 6법, 특히 방송법에서 이탈표 한 표가 있었어요. 예. 107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탈을 막기 위한 단도리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부분 갖고 또 당내에서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저것을 고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부추기거나 저는 저게에 대한 왈가왈부는 좀 상가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왈가왈부를 상가하는 것은 이제 안에서 할 얘기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좀 친한계의 세력 규합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세력 규합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됐다. 반격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네. 당내에서 집단적 정치적 따돌림을 당했냐. 예. 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말하자면 김대남 씨 사건을 통해서 예.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당내의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예. 뭐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무지성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쏟아지는 이 의혹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인계층에 다다랐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은 없다. 그 다음에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이 넘어왔을 때는 더 이상 당내에서 우리가 막아줄 수 없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살짝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이요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협력 전반을 논의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오찬과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필리핀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꽃다발을 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동포 간담회장에 입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필리핀과 수교 75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양국이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과 K-드라마를 즐기며 한국 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며 양국 간 유대가 돈독해지는데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격려했습니다. 필리핀 방문 이틀째를 맞는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돌입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5년간 이어진 필리핀과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 정상은 MOU 교환식을 갖는데 무역과 투자 협력 방안을 비롯해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한 필리핀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두 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국빈 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 열리는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끝으로 필리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현재 풍향을 고려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풍선 살포는 지난 4일 이후 사흘만으로 북한은 이번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일명식이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 이 박대성은 범행 이후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잡혔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여학생 살해 피의자 박대성은 지난 영장심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소주 4병을 먹었고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그런데 박 씨는 지난 4일 유치장을 나서면서 돌연 기억이 차츰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이러한 발언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이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소재 박 씨의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박 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곳에서는 소주 4병 중 2병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가 소주 2병만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발견된 겁니다. 박 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진술과 달리 범행 당시 만취가 아니었을 가능성과 범죄 계획성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자, 지금 이낙원 기자 리포터 보셨습니다만 이 살해범 박대성이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이 진술한 거 이게 지금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요 압수수색을 한 결과 박대성이 범행 전에 실제로 마신 술 소주 2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박대성은 거짓 진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 우리 형법에요.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일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면책돼서 처벌받지 네.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소주 4병이면 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0.14% 뭐 문다혜 씨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그 양이 소주 4병인데 그런데 저 조금 전에 그 CCTV 보여졌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나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저부터도 의심이 됐는데 경찰이 저 사람의 가게를 확인해 봤더니 한 2병 정도 마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2병은 한 병은 아예 따지지도 않았고 한 병도 그냥 따놓기만 하고 마신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2병 정도 마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박 씨가 범행 직전에 경찰과 약 5분 동안 면담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직전에 한 면담인데 구체적으로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고 뭐 박 씨가 만났던 뭐 경찰관 등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일단 타 지역에 사는 형한테 술을 먹으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대성이? 예, 박대성이. 그래서 박대성 형은 그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면담을 진행한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렇게 술에 만취해서 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위험이 있거나 네. 또 자살 징후가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찰 관서에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호기관에 위탁해서 연락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단시 출동해서 면담한 경찰이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 징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예. 조금 전에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주 4병을 먹고 만취 상태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거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찰에서도 당시 면담했던 경찰을 통해서 경찰과 직무집행법상의 이 규정된 어떤 원칙을 예.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뿐 아니라요. 예. 이 피해자인 이 10대 여학생 이 사건 직전에 박대성의 범행을 좀 예감하고 직감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여학생이 네. 그 새벽이긴 하지만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나 봐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 뒤에 어떤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무섭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는지 칼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막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네.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피해 학생한테 전화한 시간이 언제냐? 예. 새벽
00시 30분, 12시 30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00시 44분이었으니까 네네. 최소한 저 박대성이 15분 이상 저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소주 4병을 먹고 만취했다 이런 이야기는 순전히 거짓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 정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들은 이 박대성이 이 범행이 계획 범행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 계획 범행이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은 그냥 살인죄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형 기준을 보면 우발적인 살인하고 계획적인 살인하고 그다음에 살인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갖다 많이 두거든요.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숙소에서 나간 뒤에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된 건지 여기 경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제도는 이제 9월 3일부터 네.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휴식이 보장됐었는데 그때 복귀를 안 한 거죠. 이분들의 숙소가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복귀를 안 하고 이제 이탈을 한 건데 단순 이탈이 아니라 부산에 일단 취업 목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사관리제 제도에 반해서 다른 목적으로 부산을 이주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우발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혹시 중간에 어떤 다른 브로커들이 끼어 있어서 이 명목으로 입국한 후에 다른 목적의 취업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이렇게 무단 이탈 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대책들이 내놨습니까? 일단은 가사 관리사들이 뭐가 불만인지 그것부터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삼동이나 이런 곳에 이 그 숙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숙소에 밤 10시에 점검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이제 군대 갔을 때 점호한 것처럼 그런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사 관리사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이 또 처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대기할 그런 장소 같은 것들도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 10시에 귀가 확인하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그 가닥이 잡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그 대기 장소도 좀 좋은 곳으로 이제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체류 기간이 연장해도 3년 이내였는데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그 한 달에 2번 그렇게 그 임금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보완될 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요. 이런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도상 미비점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한다든가 안정적 직업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마련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 1,200명의 이제 본 사업이 실시됩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번 사례처럼 이탈할 경우에 불법 그 체류가 돼서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그 이탈 행동이 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요 반도체 부진 등으로 1년 7개월 만에 장중 5만 전자를 찍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행사를 열며 기술력을 뽐낸 삼성전자. As we navigate this new AI era, I can't wait to uncover new possibilities together.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9월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은 18.61%. 202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한때 6만 원이 깨지며 5만 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도 SK하이닉스에 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자칫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달 발표되는 3분기 실적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에서 6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SK하이닉스는 6조 7,600억 원으로 전망된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하이닉스로 옮기게 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을 올리고 더 집중을 해야만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삼성전자의 해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이유, 결국은 반도체 실적 부진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7월 고점 대비 무려 30%나 급락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이유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SK하이닉스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AI 칩을 생산하는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 역시 설상가상으로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 관련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굉장히 낮춰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없을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요. 엔비디아 납품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AI 칩 신제품에 대한 주문도 많이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SK하이닉스만 독점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납품이 시작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짧게 예, 말씀드리면. 지금 가능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랜 기간 테스트를 받아왔기 때문에요.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국민주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최저점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이 주가가 역사상 최저점에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현재 주가가요.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미래의 순자산 가치,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인데 이 순자산 가치로 나눈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정도거든요. 그 말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미래 가치와 현재 시가총액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내외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니까 무리하게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월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영업이익은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18곳의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이 22조에서 24조 원,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에서 6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18조 1천억 원에서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4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AI 열풍에 따라서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고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내일 실적 발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물가 관련 소식도 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이제 물가가 오른다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물가가 오르는 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생필품 10개 중에요. 6개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 60%가 오른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나요? 예, 지금 생필품 같은 경우는 역시 그동안의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요. 지금 수산물, 그다음에 채소류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14.2%, 예. 채소류는 11.1%가 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 상승폭이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생물 고등어 네. 같은 경우로 1년 사이에 무려 72%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71.4% 올랐는데요. 지금 기온 이상 기온에 의해서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물에서 사는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었고요. 배추 역시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 두 가지 품목들이 크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데 먹거리 가격이 이렇게 딱 올랐다고 하니까 참 정말 가슴이 좀 무거워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 여력도 좀 있을까요? 예, 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입을 하는 생필품과 가공식품 가격은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설상가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원유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가공식품 생산업체, 그다음에 생활용품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의 여러 여건이나 상황들 고려하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마음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이야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 내내 전 세계에서 반전 시위가 이어졌는데 중동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수천 명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Auf den 7. Oktober bezogen ist das natürlich das Massaker der Hamas und das ist ein Verbrechen sondergleichen und dagegen möchte ich gerne mich aussprechen. 비슷한 시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행진 도중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접근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만 명이 모였고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말까지 동원했습니다. 전날 로마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며 3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내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주년 당일인 오늘 집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하 터널을 급습해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שדרך ניסיון לפגוע בישראל הוא ירתיע אותנו מלהגיב, שיסתכל על מה קורה בעזה ועל מה קורה בביירות. 이스라엘이 석유 핵시설에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 1년이 지난 중동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쇠빙선을 타고 여행하던 모험가들이 얼음바다에 뛰어들어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매년 이탈리아에서 드론 포토 어워즈가 열리는데요. 세계 최고의 드론 사진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입니다. 올해의 수상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마치 우주 유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나오는 장면을 내려다보니 마치 용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미국 사우스햄턴의 해안에서 상어 한 마리가 청어떼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웨딩 부문 1등 작품인데요. 신혼부부가 차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포착했습니다.
네, 한 번쯤은 봤음직한 장면들인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찍는 사진의 매력 무엇인가요? 네, 저도 취재할 때 드론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앵글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시각만으로는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는데요. 결국 드론 사진도 전달하는 스토리와 주제가 있어야 좋은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새로운 시점에서 보는 사진들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에 그치겠고 영남 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와 강원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2도, 춘천과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광주 20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